네,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 뒤끝이 상당히 지금 격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제 좀 그러니까 사법적 측면에서 하나 좀 두 분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상권 행사 안 한다라고 지금 밝혔잖아요. 네네. 사법적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법률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행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10년이라면서요. 10년입니다. 본인 임기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뭐랄까요, 안전장치가 없달까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정부에서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구상권의 이제 시효가 이제 10년으로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미리 사전에 또 포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부분이 또 다른 법률적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구상권에 대해서 일단은 뭐 대통령께서 뭐 공식적으로 그것을 뭐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러한 취지 정도를 밝힌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 구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좀 명확하게 정부가 태도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구상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우리가 이제 3자 그러니까 대위 변제를 하는데 네. 나중에라도 그 피고 기업한테 돈 내놔. 그렇죠. 이게 이제 구상권 청구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너희 대신 갚았으니까 그 그렇죠. 돈을 우리에게 다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의 변제가 되면은 그 구상권이라는 권리가 그렇죠. 이제 돈을 대신 낸 사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재단이고 국가겠죠. 그걸로 이제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저희가 그 직후에 이제 임재성 변호사하고 네. 인터뷰했는데 임재성 변호사는 그 재단이 이제 결국은 그런 구상권 행사의 주체가 재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단에서 포기각서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전망을 하던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진짜 더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요.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확약을 했기 때문에 뭔가 대체적인 방식을 당연히 일본 측도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임재성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뭔가 포기하겠다. 우리는 구상권. 이건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당사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 주체가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포기각서를 쓰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는 포기할 수도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명확하게 그렇게 포기하는 단계까지 나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이게 뭐 배임이냐 아니면 뭐 직권남용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에 대해서 경영 판단이고 행정에 대해서 뭐 모범 사례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사후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조금 법리적으로는 복잡한 문제들이 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구상권이 청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포기각서를 만약에 쓴다면 법률적 효력은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재단 이사장이 만약에 바뀌어서 나는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할래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단 법인입니다. 법률 행위로 할 수 있는 건 사람, 인과 법인 두 개인데요. 네. 법인의 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그 법인의 이 형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약속한 부분을 이후에 그 대표, 실제로는 그걸 막 주재한 사람이겠죠.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법률상 권리 의무는 이 재단에 계속해서 귀속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자기의 의무를 포기하게 된 겁니다. 이 재단에 출자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기업들이에요. 이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었던 한 16, 17개의 기업들. 그러면 신인규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배임 이슈가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포기하고 그러면 이 기업들의 동의는 받아서 이 포기각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왜 구상권 포기를 누군가가 정부 관계자가 종용한다면 이건 직권남용의 소지도 상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용한 정부 관계자가 그럴 수도 직권남용죄에 있습니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네. 되는 건가요? 이것이 뭐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했던 대장동에 제가 비유를 했지만은 외교의 모범 사례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겠는데 네. 이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은 이제 나중에 가서 또 문제가 될 소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인 행위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법의 영역이나 정치 영역에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일본은 위안부 합의 때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되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요번 이것도 불가역적으로 딱 못 받기 위해서 포기각서 쓰라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저는 있어 보입니다. 일본이?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럼 써줄게 이렇게 되버리면 또 이제 제2의 논란이 불거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외교 문제와 국내 사법 문제가 이제 중첩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외교 문제를 앞세우다 보니까 지금 국내 법률 이슈들이 좀 작게 다뤄지고 그렇죠. 있는 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장유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형사 이슈나 민사 이슈들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법률 예. 검토를 좀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너무 성급하게 할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체크 포인트가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일본이 그럼 다 좋으니까 포기각서 써주십시오라고 이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면책을 시켜준 거고요. 남은 것은 피해자와 이제 국내 정부, 이제 국내 싸움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체크 포인트 도출한 걸로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론이 내일 나온다고 하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두 분은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게 법무부와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네. 이른바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 부분 헌법에 반한다. 절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가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각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각. 예. 그러면 검수완박법에 문제 없다. 네네. 이런 결론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듣고 신인규 변호사는. 예,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이 이제 정부와 이제 다른 기관 간에 이제 정부에 대해서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했고 이제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이제 피미 표결권 침해로 건 건데 저도 희망적으로는 저는 사실 인용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예측이죠. 예측의 영역에서는 저는 입법 제도 형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또 인정을 하는 것이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기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러면 두 분 공이 기각을 지금 예상하는데 그렇게 예상하는 근거가 뭡니까? 일단 이게 헌법에 위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검경수사권 조정이. 그러면서 헌법상 검찰의 어떤 지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헌법에 검사는 할 수 있는 일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건 맞아요. 이 정확하게 보면 헌법 12조에 체포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검사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검사의 의무입니다. 16조에 주거 압수수색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수사의 권한과 관련해서 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요지는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네, 있도록 맞아요. 조율을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수사권을 축소한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입법부가 충분히 결단해서 입법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일 것인가? 저는 헌법재판소가 후자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신인규 변호사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희망을 섞어서 저는 이제 인용으로 희망을 하고는 있는데 현실은 뭐 법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권한쟁의라는 것이 원래는 헌법재판소가 6인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지 인용이 되는데 권한쟁의는 이제 과반수로 돼 있어서 5명 이상이 의견이 또 달라요? 예, 예. 권한쟁의만 다릅니다. 그래서 5명 이상으로 해서 약간의 완화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과반. 저는 그래도 이제 뭐 예상은 이제 기각이 나올 거는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 문제가 분명히 있죠. 당시에 민주당이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서 뭐 국회 내에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위장탈당이라는 문제도 있었고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내용적으로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런 검사에 대해서 수사권을 아예 빼들어오려고 했죠. 근데 빼들어오려고 하다가 막판에 이제 여론의 저항을 막고 2개만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것이 과연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 건가 아니면 오히려 더 후퇴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헌재가 기각을 하더라도 기각의 사유가 뭐 이미 뭐 법 다 통과됐고 시행되고 있고라고 하는 현실적 측면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법리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 이유를 대면서 기각을 하는 데 파장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내일 결정문에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절차상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있었다까지는 전 인정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이 인용을 할 만큼까지는 아니다라고 할 것 그 같고. 정도로 중대한 어떤 그 사유가 그렇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이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뭐 다양한 설명은 나오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재량이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 전 내용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판단을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위헌의 소지도 없다. 저는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법 형성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논점을 좁히면
검사만 그러면 수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붙인다 그러면은 사실 뭐 경찰도 수사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검사만이 수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하면 나머지 영역은 다 좀 열어놓은 거 아니냐. 거기에는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입법자들의 그 재량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아마 쟁점이 됐던 법적으로 다투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낼 겁니다. 지금 5명 정족수 얘기해 주셨는데 6명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헌 판단. 원래 법률의 위헌 그건 6명이 요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이제 어떤 의견도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 입장을 낼 것인가인데 큰 틀에서는 그 내용상 저는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이 절대 선의 법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 졸속 법안이라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발자의 뭐 이의 신청권 이런 거는 뭐 삭제되고 좀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이 큰 틀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대로 아니라고 판단 내릴 것 같고요.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저도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봤을 땐 이건 꼼수 탈당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안건조정 소위라는 게 여야 동수 3명 돼 있는데 일단 야당 몫으로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여당이었거든요. 그래서 탈당을 해서 그 수치를 맞췄다. 이렇게 국회법에 따른 절차상 그 요건은 맞추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와서 이 내심의 어떤 상황까지 점검을 해가면서 이거는 헌법에 위반됐다. 이 절차적 하자가 위중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왜 희망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인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이게 절차적으로도 상당히 좀 무리했고 문제가 많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사법기관, 그러니까 정치적 사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조차 저는 견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무한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저는 브레이크 역할로서라도 좀 경종은 한번 울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제 또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가 깊숙이 개입하기엔 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분 공이 기각 결정에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셨으니까. 네. 자, 그래서 검수완박법,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 이제 대폭 줄이는 내용이 이제 검수완박법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맞습니다. 다시 또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혀는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검수완박법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버리면 거꾸로 네.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사실상 넓힌 거에 대한 어떤 또 판단이 거기는 또 들어가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그 겁니까? 판단의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 그 전제는 그렇습니다. 시행령은 상위 법령의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등등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을 때는 부패와 경제범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체계에서 시행령으로 마약, 뭐 보이스피싱, 뭐 깡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범위를 상당히 넓혀놨어요. 이거는 위임받은 범위를 더 확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헌법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또 모순적인 게 한동훈 장관이요. 이 헌재 과정에서는 이렇게 수사권을 축소해 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에게 해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 언론을 향해서는 시민들, 국민들을 향해서는 이것 보세요.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이만큼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예. 신규 변호사는? 근데 이건 사실 이제 그 행정부의 비대화 경향하고 이게 맞닿아 있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상당히 시행령 통치했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고요. 현 정부 들어와서도 정부조직법에서 상대적으로 야당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적다 보니까 소수 여당이다 보니까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을 우회해서 사실은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정부조직법을 이제 개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고 이 검수완박 법안도 이제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경까지 지금 시행령을 바꾸고 있지 않냐 이제 이런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위법 심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명령 규칙에 대해서는 이제 법에 위반한다라는 건 대법원이 심사권을 갖고 있는데 대법원이냐 갈 수 근데 있습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사건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다툴 방법이 없고 해서 저는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 단계설에 따르면 다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제도적으로 저는 보완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지금 봅니다. 말씀 잘해주신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모법과 시행령이 만약에 충돌한다. 이제 계속 몇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사법적으로 이것을 그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를 그러니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헌법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구체적 사건을 전제해서 위법 심사권,
그러니까 그 명령 규칙에 대한 위법 심사권이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일반론적으로는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도 국회에서 그 시행령에 대해서는 좀 견제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가 당시에도 상당한 갈등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행령으로 막 바꿀 수 있어야 상당히 좀 편리한 도구인데 그걸 또 국회에서 간섭하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조홍천 의원이 이제 다툼이 있었던 국회에서 저거 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어떤 네, 국회법 예, 개정안을 그랬죠. 냈을 때 그때 제 기억에 맞다면 윤석열 대통령 헌법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가 국회법에 근거해서 뭔가를 하더라도 이걸 시행령을 바꾸라고 강제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잖아요. 바꾸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MBC가 이제 단독 보도 형식으로 국회법에 이미 있다. 2020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시행령이 법률, 그 상위 법률과 모법과 상치되는지 배치되는 부분은 없는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관련 상임위가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검토한 케이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사실상 잠자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무에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 하면 당사자가 다툴 때만 이거 모법이랑 좀 상치되는데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네, 구체적 사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원칙적으로 하면 사실은 법 단계설에 따르면 헌법이 제일 상위법이고요. 그 밑에서만 법률이 유효하고 그렇죠. 법률 밑에서만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나 대법원 규칙 이런 것들이 법 단계로 있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명령 규칙을 편하게 이제 행정부가 그 권한을 좀 남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 권한의 그런 뭐 권위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격상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요거 하나만 두 분 견해 짧게 여쭙고 마무리할 텐데 오늘 이재명 대표 기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장동과 성남 FC 건으로. 네. 근데 핵심 중에 핵심이 428억 약정서는 일단 요번에는 빠진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보강 수사를 통해서 나중에 추가한다고 하는데 추가한다고 치고 공소 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저는 반쪽짜리 수사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강력한 동인이에요. 왜 그렇게 대장동 일당에게 그런 큰 특혜를 줬어? 저수지로 쓸 돈을 받기로 했구나. 이게 빠진 거야 한 축이. 이른바 이제 배임 행위의 의도를 그 그렇습니다.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게 그죠? 네. 신규 변호사 근데 공소 뭐 유지가 아무래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요, 저는 뭐 공소유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뭐 이재명 대표와 그 사단 그 성남 일당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뇌물 범죄 성격도 분명히 섞여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이런 배임과 같은 이런 판단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428억 원에 대해서는 뭐 추가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 나머지 혐의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공소유지 할 수 있다. 저는 아니 그 428억과 한해서 그 한해서요. 한해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증거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빼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추가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보강을 해야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그 곽상도 의원 저기 그 무죄 네. 나왔을 때 보면은 녹취록에 다 나오는데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맞습니다. 판단이라면 예. 뭐 누가 무슨 말 했다 정도 가지고 물증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엄청 이익 배분을 갖고 다투던 시점이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난 여기도 돈 써야 되고 저기도 돈 써야 되는 게 그 당시 김만배 씨가 항상 하고 있었다는 말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에요. 믿기 어렵다는데 이 재판에서 달리 판단받을 여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법 논담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